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 지훈의 이야기이다. 지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긴 연휴를 맞아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지훈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고향집에 도착한 첫날 밤, 지훈은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서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갔고 자연스럽게 마을의 소문으로 화제가 옮겨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이 접근 자체를 꺼리는 곳이었다. 지훈의 친구들은 그 폐가에 대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줄줄 읊었다. 얼마 전에 누군가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귀신을 봤대. 밤마다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상 나가보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 거기 창문에서 검은 그림자가 바깥을 내다보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던데. 술 기운에 취했지만 호기심이 커진 지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친구들은 그 제안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웃었지만 결국 술 기운에 끌려 지훈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밤 늦게다 같이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흐릿하게 그 곳을 비추고 있었다. 집은 눈에 띄게 오래되고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폐허가 된 담장과 거미줄로 뒤덮인 창문들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살며시 집으로 다가가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예상대로 서늘하고 캄캄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준비했지만 그 빛마저도 그들의 불안을 완화시켜주지 못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지훈은 갑작스럽게 한 방의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순간 지훈과 친구들 모두가 큰 소리로 뒤로 물러섰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 쌓인 인형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 인형의 눈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직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훈은 이유 모를 오싹함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저절로 쾅 하고 닫혔다. 놀란 지훈이 돌아보았을 때 그의 친구들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을 깨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그들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로 변해갔다. 겁에 질린 지훈과 친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급히 방에서 빠져나와 문을 열고 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깥의 찬 공기가 그들을 반겨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 그 사건에 대해 누구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한 채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연휴가 끝나고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 지훈은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기 꺼려했지만 종종 그 집과 관련된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그 꿈속에서는 항상 낡은 의자에 앉은 인형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인형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그날 들었던 웃음소리 같아 지훈은 소름이 끼쳤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은 지훈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고향의 기록을 뒤졌고 그 폐가에 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한 가족이 그 집에 살다가 참사로 사망했다는 사건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오래된 인형 하나뿐이었다고. 지훈은 그 기사를 읽으며 그 폐가에서 느꼈던 공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점점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 집에 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다만 그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길 바라며 그날의 공포를 기억 속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지훈의 친구들과 함께 그날의 일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 일 이후로 그 마을 사람들 누구도 다시는 그 폐가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면 년 전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작은 동네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 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고 벌써 몇몇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504동이었고 유령 아파트의 유명세는 대부분 2504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가끔 시상징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 벽에서 나는 긁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넘치는 대학생 3명이 이 아파트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며 이 이야기를 직접 취재해 캠퍼스 잡지에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준호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남겨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카메라와 녹음 장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3명의 대학생은 504동에 들어서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곳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썩어가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그들은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많은 소문이 도는 5층으로 향했습니다. 5층은 이상하게도 특히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긴 복도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복도를 걷기 시작한 그들은 갑자기 날카로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그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곧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간신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이 꺼진 이유를 찾아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형체가 복도의 끝에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어 그것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져 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져가며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몇 초간 그들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카메라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에는 그 여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그들의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복도의 끝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몇 번이나 그 영상을 재생하고 소리를 분석했지만 결국 그 아파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공포 썰은 캠퍼스 잡지에 실렸고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한 아파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무도 그 여자가 왜 그곳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소문과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썰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들어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한옥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몇십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가 되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섬뜩한 기운을 느껴 발걸음을 서두르곤 했다. 그 한옥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목숨을 잃은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한옥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나무는 몇백 년은 좋게 되어 보였고 그 거대한 가지들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여겼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저 오래된 귀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 마을에는 이 나무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밤중에 마을을 지나다 보면 저절로 불이 들어오는 창문,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가끔 그 한옥 앞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여인을 본 사람들은 일주일 내에 꼭 마을을 떠나거나 큰 불운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한옥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던 때는 1945년이었다.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전쟁의 혼란 중에 인근 지역에서 피난 온 가족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해 겨울 마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처절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야 했다. 그 후로 그 가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을에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몇 년 전 도시에 살던 젊은 커플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 그들은 대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휴식을 꿈꾸며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지수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믿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그저 썰렁한 인터넷 게시글이나 도시 전설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 지수는 친구들에게 한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가볍게 술기를 가지고 한옥 탐험을 계획했다. 한밤중에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서 그곳으로 향했다. 문은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고 살짝만 손을 대도 열렸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부는 소문대로 매우 황폐해 있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느려지는 심장박동, 기묘하게 변하는 주위 소음에 압도되었다. 지수의 친구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며 나가자고 했지만 지수는 단호히 거부하며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심장 박동은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단호히 계속 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그 친구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나무 아래에 소녀가 있다는 것이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는 그 소녀가 무언가 말을 거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 보니 지수는 온데간데 없었고 어느새 주변은 무섭도록 고요해졌다.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한옥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 여자친구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모든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감히 그 한옥 근처로 가려는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옥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그것은 예전처럼 여전히 소문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지만 그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그곳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금기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